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간 지 10개월이 넘은 3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아직 짧은 결혼 생활 기간을 보냈지만 결혼 전 남편과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과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겪었던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선 혹시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무서우신가요? 귀신? 맹독을 가진 파충류? 아니면 육식동물? 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만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없고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계획을 짜는 것들도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둥글게 지구촌은 한 가족이라며 어릴 때 배웠던 동요들이 무색할 만큼 다 큰 성인이 된 사람들은 왜 이리 독한 마음을 품고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우리 모두 순수하고 착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요. 아무튼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으니 마음을 굳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남편은 남편이 대학을 다닐 때 소개팅 자리에서 인연이 닿아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늦게 한 건 아니고 서로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 사건들이 빵빵 터지는 바람에 늦춰지다 10달 전에 하게 되었네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둘이나 있었는데 다들 연년생이기도 했고 사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대면대면한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그 여동생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간들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유한 가정 말이죠. 집에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2층 집에 살고 마당도 있어서 반려견과 뛰어놀기 딱 좋은 그런 환경 말입니다. 우리 남편에게는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채워주신 시부모님이셨는데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친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직 어릴 때 암이라는 몹쓸 병에 걸리는 바람에 투병 생활을 꽤 힘들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시부는 일을 하느라 바빠서 친모를 잘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친모가 죽고 나서야 시부는 뼈저린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었고 2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만큼은 제대로 챙기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아들에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정말 우리 남편을 위해서 재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연년생 여자아이들 둘을 홀로 열심히 키우고 계셨던 시모는 시부의 눈에는 정말 성품도 바르고 인내심도 많고 생각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시부는 돈이 넘치게 있었으니 시모가 데려온 2 딸들이나 남편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걸 고르게 베풀면서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장난감을 사도 셋이 똑같이, 문제집을 사도 셋이 똑같이, 학원을 다녀도 셋이 똑같이, 전자기기나 옷을 살 때도 똑같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했다가는 친자식과 양자식을 차별한다고 예민한 아이들끼리 싸움이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시부의 노력이 통한 건지 재혼한 여자, 그러니까 시모도 정말 우리 남편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혼내는 것을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자식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면서 말입니다. 극악무도하다는 사춘기를 옆에서 꿋꿋하게 견뎌내셨고 다른 건 몰라도 어른들을 공경하고 예의범절을 지키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춘기를 심하게 겪은 편이었다고 하는데 어린 마음에 반항심으로 뻗대기도 하고 집안의 물건을 박살내면서 정신 나간 놈처럼 굴기도 했었대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남편에게 그래서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다면 얼마든지 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족인 것은 잊지 말라면서 사랑으로 감싸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집구석에서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다면서 가출을 했는데 시모가 울면서 맨발로 우리 남편을 뒤쫓아오셨다고 해요.
등짝을 마구마구 때리면서 이놈 자식아, 엄마를 두고 어디 가냐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우리 남편이 고개를 숙여 내려보니 발이 엉망이셨대요. 유리 조각에 찍힌 건지 돌부리에 찧은 건지 새끼발가락이 찢어져서 피가 뚝뚝 흐르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남편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셨대요. 그때 우리 남편이 처음으로 엄마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열고 새 가족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늘 자기 눈치를 보면서 혼내도 조심스럽게 대하던 새엄마였는데 등짝을 가차없이 때리는 걸 보고 안심이 되었다고 하니 남편이 정신 나간 놈인 건 맞죠 뭐. 그 뒤로 남편은 시모를 극진하게 챙기면서 둘도 없는 단짝 같은 사이가 되었고 고민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모가 데려온 연년생 딸이 둘이 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대단한 우리 신우들 말입니다. 신우들은 갑자기 생긴 아버지도 혼란스러웠지만 오빠가 엄마랑 잘 지내는 걸 보고 질투를 엄청나게 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먼저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시모가 남편을 더 챙기고 그랬나 봅니다. 학원을 더 많이 다니고 그랬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신우들은 누가 친자식인지 모르겠다면서 은근히 시모한테 불만을 말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눈치를 주기도 했었대요. 남편이 여동생들이랑도 잘 지내보려고 먼저 다가가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하기도 하고 선물을 사주기도 해도 냉랭하게 굴었대요.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누가 요즘 이런 걸 쓴다고? 센스 없다! 하는 말을 면전에 뱉으면서 줘도 안 가질 거라고 돌려주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렇게 대면대면한 사이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남편이 원래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 2명은 서로 공부를 도와주며 학업에 열정적인 학생이었고요. 성적도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본 남편이 괜한 경쟁 심리가 붙어서 오기를 부리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니면서 성적을 쑥쑥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수능을 보게 된 남편이 수능에서 대박이 났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 의대에 떡하니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동생들도 질 수 없다면서 엄청 예민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둘 다 실수를 하게 되고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진 못했대요. 남편처럼 수능이 대박이 난 것도 아니라서 의대를 갈 성적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첫째 신우는 약대를 가게 되었고 둘째 신우는 수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부도 시모도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된 우리 남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신우들은 그게 못 견디게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남편 들으라고 비수가 될 만한 말들을 대놓고 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을 못살게 굴었답니다. 오빠는 의대를 가도 여자친구 사귀기는 조금 어렵겠다. 의사면 뭐해? 몸이 왜소하고 멋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맞아. 오빠 코 성형수술 같은 거 할 생각은 없어? 남자는 자고로 코가 잘생겨야 돼. 실패해서 돼지코 되면 웃기긴 하겠다. 남편은 치사하게 외모로 공격을 하는 여동생들의 코를 완전히 눌러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대를 다니며 그 바쁜 와중에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육이 단단하게 잡힌 몸까지는 만들지 못했지만 장근육이 도드라지는 예쁜 몸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옷을 입어서 은근히 태가 살아나도 또 의대를 다니고 있으니 짱짱한 인재 아니겠습니까? 주위에서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이 엄청 들어왔대요. 남편은 그 뒤로 간간히 소개팅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면서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신우들의 심기를 또 거스른 거지요. 배알이 꼬인 신우들이 요즘 누가 그런 소심한 근육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냐면서 운동선수들이랑 비교를 해가며 남편에게 빈정거렸대요. 여동생들이 대놓고 시비를 걸고 못살게 구니 시모는 남편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티가 나게 남편을 챙겨주며 잘해주게 된 거죠.
신우들은 엄마는 자기 마음을 모른다면서 반항하기 시작하고 집안은 악순환이 돌고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도 다녀오고 의대 졸업을 앞두게 된 남편과 제가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편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지만 형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었던 여자였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경찰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저도 어디 가서 빠지는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건너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남편은 무척이나 자상한 편이었고 무엇보다 여자의 기분을 빠르게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눈에 반할 정도로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어디 데리고 다니기 쪽팔린 얼굴은 아니었고 평범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외모를 그렇게 따지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제 취미가 영화 감상이었는데 남편도 틈이 나면 영화를 꼭 보러 다니더라고요. 서로 관심사나 취미 같은 게 잘 맞는 편이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남편이 의사고시를 봐야 하는 시기와 딱 맞물렸습니다. 의사고시 합격을 해야 면허가 나왔기 때문에 남편은 공부에 집중을 했어요. 흉부외과에 가고 싶다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에 저는 공부하는 남편을 방해하지 않으며 응원을 하고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술 지휘 과정을 이수하고 보직 근무를 막 시작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 무척이나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 집이 마당이 딸린 집이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에게는 청소년기 시절부터 키웠던 아주 오래된 반려견이 한 마리 있었는데 자식들이 전부 바쁘니까 시모가 맡아서 키우고 있었던 반려견이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말도 잘 듣는 반려견이라서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정이 가는 그런 놈이었습니다. 남편이 10년을 키운 반려견이라 그런지 몸에 좋다는 사료부터 시작해서 미용도 꼼꼼하게 해주며 키우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것 치고는 잘 뛰어놀고 건강도 괜찮아서 오래오래 함께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반려견이었습니다. 둘째 신우가 수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반려견의 건강도 잘 챙기게 되니 사실 걱정할 게 전혀 없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의사고시를 볼 시점에 이미 둘째 신우는 수의사로 동물병원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반려견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둘째 신우가 일을 하는 동물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것저것 둘째 신우가 검사를 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짓더랍니다. 반려견에서 심장 사상충이 발견이 되었다면서 이미 꽤 진행이 된 상태였다고 오래 살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엔 아픈 기색이 전혀 없었던 터라 남편은 무척이나 멘탈이 흔들리게 되었고 둘째 신우에게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냐고 물어보았대요. 일단 심장 사상충 약을 쓰긴 써야 하는데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매일 약을 먹이라고 치료제를 처방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픈 게 맞았는지 약을 쓰는데도 점점 기력을 잃어가던 반려견이 글쎄 동물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 찾아도 가고 좋다는 수액도 일부러 맞추고 그랬는데도 증상이 심해지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더라고요. 서서히 눈을 감더니 결국 남편 의사고시 전전날에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집중을 하지 못한 남편은 결국 시험을 망치게 되었고 의사고시를 재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늘 성적이 괜찮고 실습도 잘해서 탁과에서도 탐을 내던 인재였는데 의사고시를 재수하게 되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충격과 더불어 시험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폐인처럼 지내기 시작했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꾸준히 멘탈 케어를 해줬고 용기를 줬습니다. 남편은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의 가슴 한편에는 늘 그 반려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신우들이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에 데리고 왔던 반려견이었으니까 신우들도 10년 이상을 같이 살았던 반려견이었는데요. 거기다가 둘째 신우는 수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반려견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 장례를 치러주는데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라고요. 몇 번 본 저도 참석을 했는데 말입니다. 첫째 신우는 바빠 죽겠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유난스럽게 굴어야 하냐고 시모에게 자기는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글쎄. 반려견에게 가장 큰 애정을 쏟아부었던 시모와 남편만 눈을 꼭 감고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반려견을 화장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물론 저도 눈물이 찔끔 나오긴 했습니다. 그 맛없는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도 한 번을 짖지 않던 순한 멍멍이였거든요. 저도 몇 번 안 봤지만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팠는데 신우들은 어찌 그리 차갑게 대할 수 있는지 진짜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화장을 해서 뼈가루가 된 반려견의 유해를 집 마당에 잘 묻어주고 반려견이 평소에 좋아하던 갯껌도 놓아주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한 지도 시간이 꽤 흘렀고 남편은 그 다음 해에 치러진 의사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당당하게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흉부외과를 선택한 남편은 일이 바빠 잠을 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공부를 하며 의료기술을 익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경찰서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되면서 각종 범죄 신고에 출동을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지냈습니다. 남편과 다 죽어가는 몰골로 다크서클을 턱 밑까지 끌어내리고 데이트를 하는 도중에도 서로의 직장에서 연락이 오면 뛰쳐나가야 했습니다. 영화 한 편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바빴으니까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러던 도중에 집안이 조용하다고 우울해하는 시모를 위해서 남편은 새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시모와 함께 유기견 센터에 가서 시모가 제일 눈이 가는 강아지를 입양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칭찬해 주었죠. 유기견이라 그런지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던 강아지는 낯가림이 아주 심해서 으르렁거림이 많았는데 특히 신우들에게 유독 으르렁거렸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3자의 눈으로 봐도 싹수가 없어서 정이 가지 않던 신우들인데 낯가림 심한 강아지는 더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은근히 강아지가 신우들을 좀 괴롭히고 물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반려견을 정말 좋아해서 틈이 나면 같이 산책도 나가고 정을 붙이게 하려고 놀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지냈는데 정말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에게 매몰차게 굴고 정을 주지 않았던 둘째 신우를 반려견이 확 물어버린 겁니다. 다리를 반려견이 아주 심하게 물어뜯는 바람에 살이 찢어져 나가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신우는 아파 죽겠다면서 난리를 쳤고 급하게 응급실에서 다리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분 마취가 필요해서 주사를 맞는데 마취약이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둘째 신우는 그 개를 당장 갖다 버리라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수의사씩이나 되어서는 반려견의 행동도 확인하지 않고 보살피지도 않는 주제에 파양을 하라는 말이 나오는지 남편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시모는 둘째 신우의 난리통에 입양을 한 개를 어떻게 파양을 시키겠냐고 차라리 분가를 하라는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나이도 생각해보면 30을 넘겼는데 언제까지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살 거니? 직장도 다니겠다. 독립을 하는 게 좋겠어. 너희가 일하느라 바쁘다고 엄마한테 신경도 안 쓸 때 유일하게 엄마를 반겨주는 반려견이야. 그러니 신우들이 전부 반발을 하면서 지금 개 한 마리 때문에 딸들을 버리는 거냐고 엄마는 오빠만 좋아한다면서 의견을 굽히지 않았대요. 시모는 남편은 어차피 결혼을 시키면 그만이라고
오래 연애를 한 여자친구도 있는데 금방 독립해서 나가지 않겠냐고 했대요. 신우들은 만나는 남자도 없는데 언제까지 본가에 틀어박힐 거냐고, 독립해서 살아봐야 부모의 소중함도 알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시부는 시모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분이셨기 때문에 시모의 강경한 태도에 숟가락을 얹으셨고요. 결국 신우들은 타이로 독립을 하게 되었고, 신우들은 끝까지 시모에게 너무하다는 말을 하면서 투룸 빌라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나가고 하니까 그제야 시모의 마음도 조금 불편하고 미안했는지 가끔 반려견 진료를 보러 둘째 신우네 동물병원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신우가 자기 다리에 흉지게 만든 원흉이 찾아왔다면서 그렇게 성의 없이 진료를 받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시모는 딸이 봐주는 게 안심이 되니까 꾸준히 둘째 신우의 동물병원에 찾아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신우가 입양한 유기견에게서도 심장 사상충이 발견되었다면서 첫 반려견에게 주었던 약을 그대로 처방을 해줬대요. 시모는 너무나도 불안했다는 겁니다. 이대로 또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어떡하나 싶었던 거죠. 정도 다 들여놨는데 시모는 혹시 본인이 먹이는 사료가 잘못됐나, 간식이 잘못된 건가 하면서 자책도 하셨습니다. 제발 지금 강아지만큼은 무지개 다리 건너지 않게 치료를 잘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개를 입원시키고 나왔는데 간호사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근데 주원장님 말이야, 그게 자기네 집 개 아니야? 심장 사상충 아니던데? 예전에도 한번 그랬던 적 있었잖아. 맞아. 몇 개월 전에 왔던 그 커다란 레트리버 말이지? 누가 들을라, 조용히 말해. 멀쩡한 개한테 저 약 먹이면 죽을 텐데. 예전에 그 레트리버도 멀쩡하다가 며칠 약 먹고 시름시름 앓았잖아. 본인 집 개니까 사정이 있게 하겠지만 무서운 사람이야. 그 수군거림을 같이 갔던 남편이랑 시모가 듣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던 거죠. 남편이 약봉지를 들고 그 간호사에게 걸어가서는 혹시 알약이 이거 맞냐고 체근하듯이 물어보니까 간호사가 사색이 되더래요. 주원장에게 들키면 잘릴 게 뻔하다면서 죄송하다고 황급히 탕비실에 들어가서 더 이상 캐묻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주위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수의사인 친구와 연락이 되어 그 알약을 보여주면서 이 약이 어떤 거냐고, 반려견이 먹어도 되는 약이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약을 어디서 구한 거냐고, 멀쩡하든 아프든 이 약을 먹으면 죽는 약이라고, 개들한테는 안락사 할 때 쓰는 약이나 다름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열이 받아서 바로 시모한테 이 사실을 알렸대요. 어떻게 수의사가 되어서 일부러 개를 죽이려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두 번째 반려견이야 다리를 물어서 그랬다고 100번 1000번 이해하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첫 번째 레트리버는 도무지 그럴 일도 없었는데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랍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 남편이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남편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짓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의사고시에 실패를 하길 바라면서 꾸민 짓이었다는 거예요, 글쎄. 이번에는 다리를 물기도 했고 자기가 독립을 하게 된 이유가 입양한 유기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만 없으면 본가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집안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시모가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소름이 끼친다면서 앞으로 얼굴도 보지 말자고 선언을 한 겁니다. 신우들은 어떻게 자기 배로 품어 낳은 딸을 이렇게 내칠 수가 있냐고 울고불고 시모한테 매달렸지만 시모는 아주 강경했습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심하게 넘은 행동이다 보니까 시부도 당연히 두 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남편은 신우들을 향해 욕설을 뱉었죠.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저랑 남편의 나이가 홍기를 넘어서기도 했고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연애를 해왔기도 했고 보통 의사나 경찰이나 일찌감치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역순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양가에서도 연애를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서로 부모님도 다 만나 뵙고 자주 연락도 하고 지냈으니까 슬슬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신우들이 저한테 들러붙어서 가족끼리 서로 얼굴 붉히고 살면 불편하지 않겠냐고 화목한 가정을 꿈꾸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들이 시부모랑 화해할 수 있도록 화해의 장을 만들어 보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짓을 해놓고 뻔뻔하게 구는 게 웃기잖아요. 저는 글쎄 그게 제 마음대로 되겠냐고 하면서 신우들을 피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신우들의 등살에 떠밀려서 화해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시모한테 제가 아가씨들 반찬을 좀 전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모도 본인 딸이다 보니까 걱정이 좀 됐는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이런 심부름을 시켜서 미안하다고 반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아가씨네 집에 갔더니 첫째 신우가 집에 있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독립한 투룸 빌라는 시부가 해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저희 신혼집도 시부가 해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실에 각종 명품이 죄다 널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방이 2개뿐이라서 물건 둘 곳이 없다고 거실에 늘어놨더라고요. 진짜 무슨 명품관에 온 줄 알았을 정도로 가방에 옷에 시계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여자라면 누구라도 눈이 돌아갈 것 같은 브랜드의 물건들이 거실에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떡 벌리고 구경을 하니까 저한테 여자라서 그런지 명품 좋아하는 건 똑같다고 하면서 이건 얼마고 이건 한정판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첫째 신우도 그렇고 둘째 신우도 그렇고 저렇게 사치를 즐길 정도로 벌이가 좋은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신우가 일하는 동물병원은 본인 병원이 아니라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첫째 신우도 약사이긴 하지만 일을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집을 유지하는 것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이래저래 돈 쓰는 걸 생각하면 시부가 돈을 지원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절대로 저 명품들을 제값 주고 사서 쓸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진 못했습니다. 반찬 잘 전달해주고 시댁으로 돌아와서 시모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명품이 너무 많아서 놀랬다고 하니 시모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명품 모으느라 빚지면서 산다니? 그 정신 나간 계집애들 같으니라고. 도대체 어쩌다 저렇게 컸는지 내가 속이 상해 죽겠어. 시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부터 신우들의 사치벽이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갚아준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시부가 마지막으로 빚을 갚아줄 때 용돈도 다 끊었고 지금도 용돈 한 푼 안 준다고 했습니다. 돈을 주면 명품을 사느라고 돈을 다 써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서 입을 꾹 다물었죠. 그럼 그 명품들은 다 어디서 얻어온 걸까 싶어서 궁금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저랑 남편의 결혼 준비는 착착 이루어지게 되었고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시부모의 요청으로 일부러 신우들은 부르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들이 그걸 또 어찌 알았는지 저를 불러다가 어떻게 자기들을 빼고 상견례를 할 수 있냐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본론은 그게 아니었는지 한참을 구시렁하다가 자기들은 예단으로 뭐 해줄 거냐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백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모델인가 하고 보니까 무려 800만 원짜리 가방을 2개나 해달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신 나갔겠습니까? 신우들, 공무원 월급이라는 게 뻔하지 않나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비싼 가방을 2개나 사서 선물을 해드려요. 우리 오빠 의사잖아, 의사. 의사 남편 데려가면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집을 사오래, 차를 사달래? 그 정도도 못해? 신혼집도 우리 아빠가 얻어준다고 하던데
당연히 성인은 보여야지. 그 집도 시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지 신우들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 월급으론 턱도 없어요.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한테 경우가 없네 우리 집을 무시하는 처사네 결혼 반대하겠다고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시모한테 일렀더니 시모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미안하다고 자기 딸들이지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신세한탄을 하는데 원래 비뚤어진 아이들은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별을 한 이후에 혼자 딸 둘을 키우면서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해서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요. 부자 새아빠를 만나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지만 지 오빠가 뭐든 자기들보다 잘하니까 자격지심이 생긴 것 같다면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외적으로 치장하고 돈을 쓰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것 같다며 정신병원이라도 보내야 할 것 같다는 말에 저러다가도 정신 차리는 날이 올 거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는 개뿔. 신우들은 평생이 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어느 날 시댁으로 소송장이 하나 날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아무 생각 없이 열어봤는데 글쎄 그대로 목덜미를 잡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첫째 신우가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인간이 유부남이었던 것입니다. 본가로 상간자 소송장이 날아왔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시부는 이제 더는 못 봐준다고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시모는 개거품을 물고서 쓰러지고요. 저랑 남편은 집안이 바람잘 날 없는 와중에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서 긴장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이라도 났으면 모르겠는데 이 정신 나간 첫째 신우가 죽어도 그 남자랑 못 헤어지겠다면서 둘이 야반도주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제 직업이 경찰이다 보니까 시부모님은 저한테 신우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원래 성인은 실종 신고가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신우처럼 자의로 집을 나간 사람을 찾아봐야 뭐 어쩌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저와 남편의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 그날이 첫째 신우가 가출을 한 지 4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첫째 신우가 돈이 다 떨어진 건지 시모한테 공중전화로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잠깐만 만나달라고 애걸복걸했대요. 시모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연락이 왔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버선발로 신우를 본다고 뛰어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밤에 주의도 살피지 않고 냅다 첫째 신우를 만난다고 나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게 되었고 현장에서 손 쓸 사이도 없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모가 죽은 마당에 결혼식 날짜에 저희가 어떻게 결혼식을 웃으며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취소하고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미 우리 부부가 같이 살 집이며 혼수는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 혼인신고를 하는 게 답이 아닌 것 같으니 조금 미룰 수 있겠냐고요.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1년을 같이 살아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을 하기도 했고 손해볼 건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모의 허망한 죽음을 계기로 첫째 신우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언니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둘째 신우도 독립한 집을 처분하고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본가에서는 시부와 신우 둘, 저와 남편은 아파트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신우를 오랜만에 보게 되었는데 저에게 눈을 뾰족하게 뜨고서는 어떻게 엄마가 죽었는데 둘이 혼인신고를 하고 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뭔 상관인가 싶긴 했지만 1년 뒤에 혼인신고하기로 했다. 시모 죽음은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명복을 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부가 건강검진을 갔다가 암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인 줄 알았는데 모양이 이상해서 조직검사를 해보니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항암 치료를 하면 호전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전이가 되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이라는 게 멈추라고 해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의사인 남편이 잘 알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남편은 시모도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까지 암 판정을 받으니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되어서 힘들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남편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실수를 하는 일이 잦아졌고 동료들에게서도 평판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일을 쉬고 싶다고 말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정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일을 하는 것보단 시부를 잘 보살피는 것이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자주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신우들은 시부 눈치를 보고 있고 시부는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신우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세가 더 깊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는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대충 또 사고를 쳤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출근을 하고 범인의 행적을 쫓던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본가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놀래서 형사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신우들이 저를 보자마자 호들갑을 떨면서 제 남편이 약을 먹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약을 먹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오빠가 계속 괴롭다 우울하다 하더니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약을 먹어버렸어요. 위세척도 하자고 해서 다 하고 처치가 끝났다고 하는데 오빠가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어떡해요 언니.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도 이상하게 약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간혹가다 이런 환자도 있긴 하니까 지켜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눈을 못 뜨고 혼수 상태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계속 남편 간호를 시작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하루 종일 병실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간병인을 두려는데 신우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가 많으니 남편 병간호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철이라도 든 건지 물론 그 생각은 아주 잠깐이었고요. 시부한테 들었는데 남편이 약을 먹은 날 첫째 신우랑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째 신우가 시모 보험금을 홀라당 타먹고서는 그 유부남이랑 노느라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 알게 되었고 둘이 한참을 싸웠다고요. 시부가 그래서 요 며칠 계속 한숨만 쉬고 있었고 신우는 눈치를 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약간 느낌이 쎄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신우의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지 못했고 시부는 저에게 새 삶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고 동거만 한 것이니까요. 시부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점점 쇠약해져 갔고 이제는 둘째 신우까지 일을 그만두고 시부와 남편을 보살폈습니다. 저는 월급의 일부를 신우들에게 송금하며 간병을 부탁했고요. 하루는 일이 조금 애매한 시간에 끝나서 남편의 얼굴을 보러 병실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1102호 환자 조금 이상하지 않아? 약도 잘 안 들어가고 깨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피검사는 왜 안 하지? 거기 보호자가 피검사 죽어도 안 한다고 하잖아. 1102호 환자는 바로 우리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살금살금 병실 앞에 섰는데 신우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랑 오빠랑 혼인신고 안 한 거 맞지? 등본 떼봤다니까. 아빠도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재산 다 우리 거 되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놀라서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고 녹음 앱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살짝 열려있는 문틈으로 휴대폰을 들이밀고 녹음을 뜨기 시작했어요. 오빠만 빨리 죽으면 된다니까.
아씨, 나 동물병원에서 이제 마취제도 더 못 가지고 나와. 우리 원장이 알아서 나 잘렸잖아. 새 병원 취직하라니까. 소문나서 취직도 못하게 생겼어. 내가 차려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어디 있어서 동물병원을 차려. 언니 약 사면서 약 하나 못 구해? 나도 약 빼돌리다가 잡혀서 면허 취소된 거 몰라? 오빠 빨리 죽이려면 약이 더 필요한데. 그럼 약을 더 구할 방법이 없나? 내가 친구한테 부탁을 해두긴 했어. 우리 집 개가 너무 힘들어해서 안락사 해야 할 것 같은데 약 좀 구해달라고. 준대? 된대? 아니, 안 된다고 하는데 아빠랑 오빠가 투병 중이라서 병원에서 하고 싶다고 졸랐지 뭐. 한 일주일만 기다려보라던데? 안락사 약이면 위험한 거 아니야? 부검하자 그러면 어떡해. 피검사도 거절하고 있는데 부검이 안 한다고 하면 장땡이지. 혼인신고 안 한 게 신의 한 수다. 어쩌다가 그렇게 빚을 지게 된 건지 진짜. 한 방에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우리 새우잡이 배라도 탔어야 했을걸. 신우 둘이 낄낄거리면서 웃는데 저는 손이 벌벌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고 우리 아버지는 범죄라면서 바로 형사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확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 생각하여 다음날 병원으로 가 신우들 몰래 간호사에게 피검사를 부탁했습니다. 피검사 결과 사람 몸에서 검출될 수 없는 약물들이 나왔고 아빠는 바로 체포영장을 들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우들과 남편을 격리시켰고 남편에게는 해독제가 투여되었습니다. 신우들은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끝까지 부정을 했지만 범죄의 증거가 명확하였기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물에 중독되었던 남편은 꼬박 3주간의 치료 끝에 눈을 뜨게 되었고 시부는 남편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기뻐하시며 항암 치료에 매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2개월이 더 지난 뒤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더 미루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시누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진술했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도 남편의 자의가 아니라 신우들이 약물에 취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우 둘은 각각 징역 10년, 7년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회복을 하여 다시 의사로서 일을 시작한 남편과 제가 시부의 항암 치료를 돌보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부도 힘을 낸다고 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앞으로 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처리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곁에 저런 범죄자가 활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도 소홀하지 않게 돌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요양병원 의사로 있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흔치 않게 보게 되는데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환자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시던 환자분,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셨던 환자분, 이 모든 분이 죽음 앞에서는 돈을 더 못 벌어서 또는 더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해 후회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마음 표현을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가장 후회하셨습니다. 좀 더 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모진 말을 하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다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에 옆에 있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하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과거가 후회된다고들 많이 하세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았던 터라 저는 제 주변의 가족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고맙다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환자분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들이 한순간에 떠나기 전에 제 마음 표현을 충분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하는 이유는 저에게는 아주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는 그분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너무 보고 싶어서 속상한 마음에 맥주 한잔하며 사연을 적어보려고 해요. 글솜씨가 매우 부끄럽지만 그래도 가까운 지인의 술주정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저의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던 성격이라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의대도 아주 넉넉한 성적으로 입학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저는 열심히 했었고 그 결과 특별한 어려움 없이 제가 원하는 의사가 당연히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만을 위해서 살던 제가 우연히 지인과 만난 자리에서 아내를 보게 되었어요. 제 아내는 뾰족하고 오로지 삶에서 1등만을 위해 살던 저와는 달리 유순하고 남들을 잘 배려하고 잘 웃어주어서 같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저는 아내를 제 여자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다행히 아내도 뾰족하고 모자란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금세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장인어른 장모님은 정말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장인어른은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100명 가까이 되는 전 직원의 이름과 나이를 외울 정도로 직원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지만 직원들을 허물없이 대하시며 직원들에게 유쾌한 농담도 던지실 줄 아는 멋진 분이었어요. 물론 가정에서도 5살 어리신 장모님께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시며 식사하실 때마다 장모님께 식사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하시고 설거지는 반드시 장인어른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집의 가장이라고 절대 장인어른의 의견과 생각을 강요하시는 법도 없으셨고 무슨 일을 진행할 때도 항상 가족들 모두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물어보셨어요. 장모님 역시 장인어른과 마찬가지로 정말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이리저리 치여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처가댁에 가면 장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항상 제게 제철 음식들이 가득한 밥상을 주셨어요. 밖에서는 매일 치열하게 일하며 인스턴트 식품으로 허기만 대충 때우다가 장모님께서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 왠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밥상 자체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제가 생각하는 장모님은 지치고 바쁜 삶에 듬직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고 저나 자식들에게 부탁할 법한 일도 부탁하는 일이 없으셨어요. 몸이 편찮으실 때도 의사 사위인 제가 있는데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길래 왜 말씀을 하지 않으시냐고 했더니 바깥일 하느라 바쁜 사람인데 괜히 이 늙은이가 시간 빼앗으면 안 된다고 하시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모님은 돌아가신 제 외할머니와 외모부터 식성까지 너무 비슷하셨어요. 옥수수와 찹쌀떡을 좋아하시던 외할머니처럼 장모님도 옥수수와 찹쌀떡을 가장 좋아하셨고 어린 시절 제가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마다 주시던 고봉밥에 제철 나물 반찬들을 그대로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보며 어린 시절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떠올리곤 했답니다. 이렇게 배려가 깊으시고 따뜻하신 두 분 사이에서 자란 아내 역시 참으로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애정 표현 같은 것을 원래 잘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쁘기도 해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날도 잘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내는 한 번도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항상 제게 남편이 되어주어 고맙다고 말해주던 마음도 얼굴도 너무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의사이다 보니 한 번씩 명절 때도 당직을 서야만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혼자라도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가족을 챙겨주었어요. 여자 혼자 시댁에 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만은 않을 텐데 우리 부모님께도 너무 잘해주고 제가 병원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도 잘해주는 아내에게 항상 고마웠답니다. 이런 아내에게는 2살 어린 처제, 4살 어린 처남이 있었어요. 처제는 화장품 사업을 아주 크게 했는데 항상 바쁘다고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남은 딱히 직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일용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돈을 벌긴 버는 것 같은데 돈을 버는 족족 술값과 카드값에 다 쓰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처제와 처남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바빠 집에도 거의 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 때조차 오지 않아서 명절이라고 처가댁에 가면 항상 우리 가족뿐이었고 그래서 처제와 처남은 결혼식 때 이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아내는 정말 사근사근하고 어른 공경도 잘했지만 처제와 처남은 집안일에 정말 무관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저는 처제와 처남과는 돈독한 정을 쌓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 장모님과는 돈독한 가족의 정을 쌓으며 저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던 제가 주변 풍경도 보고 하늘도 보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나 혼자 하는 성공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 아이도 생겼답니다. 저는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는 제가 살았던 성공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하루하루를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삶을 알려주리라 다짐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때가 아내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아내의 전화를 받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보니 이미 장인어른의 영정사진이 걸리고 아내는 불뚝 나온 배를 붙잡고 장모님과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항상 저의 본보기가 되어주시고 참된 어른이셨던 장인어른이 하루아침에 어이없는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너무 황망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역시 장인어른의 사고 소식에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오셔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셨어요. 부모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게 너무 안타까우시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은 다시는 오시지 못할 먼 길을 떠나셨어요. 장인어른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처제와 처남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제는 화장품 사업차 중요한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며 오지 않았고 처남은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아내는 끝내 오지 않는 처제와 처남에게 원망의 말을 할 법도 하지만 이 와중에도 그 둘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아내는 자신보다 남들을 더 챙기는 아주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개월 정도 후 무사히 첫째 딸을 출산했고 아내는 육아에 정신없었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 아기를 낳고 나면 다들 많이 예민해져서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던데 제 아내는 한 번도 저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환자들 상대하느라 힘들겠다며 여전히 저를 위로하고 걱정해 주었고 제가 설거지라도 대신해 주려고 하면 온종일 환자들 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얼른 쉬라고 하며 저를 거실로 등 떠밀었습니다. 저는 저같이 무뚝뚝하고 세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며 죽을 때까지 아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좋은 아내를 낳아주신 장모님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많이 힘들어하셔서 저는 장모님의 진짜 아들이 되고자 노력했어요. 처가댁이 집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 아직 어린 딸을 데리고 가지는 못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저 혼자라도 처가댁에 가서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외식도 하고 장도 함께 봐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일주일 동안 일해서 주말이면 피곤할 텐데 쉬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내심 좋으신지 제가 가면 너무 반기셨고 보약과 같은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장모님과 저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로 더 많이 가까워졌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둘째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첫째 아이 임신과 출산을 그렇게 힘들지 않게 했던 터라 둘째 역시 쉽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둘째는 첫째와 다르게 입덧도 심하고 허리 통증도 심하게 오더니 출산할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진통 후 4시간 만에 아기가 나왔는데 둘째는 아기 낳으러 분만실에 들어갔지만 아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되었으나 아내는 수술 후 과다출혈로 큰 병원에 갔고 눈을 영원히 감아버렸습니다. 그때가 첫째 아이는 고작 4살이었어요. 아직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어린아기가 둘이나 있는 상황에 저 혼자 육아하고 일을 할 생각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제가 이 2딸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걱정과 눈물 속에 있는데 저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신 분은 장모님이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자 다짐했을 장인어른과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3자식 중 유일하게 항상 옆에 있어준 자식을 저 세상에 보내버린 장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식사도 잘하지 못하시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지만 그래도 장모님은 끝까지 저를 걱정하셨고 위로해 주셨어요. 원치 않는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처제와 처남은 이번에도 역시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제와 처남이 올 것으로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장례식 때도 오지 않았는데 아내의 장례식에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고 저는 제 인생에 처제와 처남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눈물의 장례식이 마친 후 저는 혼자 병원 일하며 아기까지 돌보기는 힘들고 어린이집에 보내자니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아 베이비시터를 채용해서 아기를 맡겼어요. 다행히 베이비시터도 참 좋은 분이었고 저는 베이비시터를 믿고 마음 편히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장례식 후에도 아기들을 데리고 처가댁에 가고 싶었으나 저 혼자 어린아이들을 둘이나 데리고 장거리 운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가댁에는 가지는 못하고 대신 매일 퇴근 후 영상통화를 하며 아기들이 커가는 모습을 장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나서도 저는 장모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장모님의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둘째 딸이 둘이 되었습니다. 장모님과 우리 가족, 그리고 지인들을 초대해서 돌잔치를 하는데 아내가 더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커갈수록 아내를 똑 닮아가는 2딸을 아내에게 선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정성껏 키워야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병원 일하며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모님은 2딸을 어떻게 혼자 키우려고 하냐며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얼른 재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장례식을 하며 아내가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라고 생각했고 절대 재혼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었기에 부모님의 제안이 내키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혼자도 아니고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나이 많고 아이까지 있는 저와 어느 누가 결혼을 하려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 딸들이 저와 같은 상황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저는 결사 반대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제 상황을 말씀드리며 싫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혼자가 된 제 걱정에 선을 보러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끝까지 싫다고 버티다가
부모님이 선자리에 나가서 싫으면 앞으로는 절대 선보라고 말하지 않겠으니 제발 딱 한 번만 나가서 밥만 먹고 오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레스토랑으로 갔는데 창가에 앉은 여성분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웃는 모습이며 옷 입는 스타일까지 저의 전 아내와 너무 닮은 여성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심지어 이름도 전 아내의 이름인 이혜진과 비슷한 안혜정이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데 말투며 식성까지 모두 아내와 판박이었습니다. 정말 전 아내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몇 번 만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성격이 참 좋아 보였고 제 딸들도 보여줬는데 너무 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 역시 친엄마처럼 잘 따랐어요. 그 뒤로 몇 번 더 만나다가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고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혜정 씨의 아버지는 가정적이고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었고 혜정 씨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다른 가족들 역시 참 성격이 밝고 따뜻했고 저는 혜정 씨의 가족들을 보며 더 큰 호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둘 다 나이도 있다 보니 빨리 살림을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매일 하던 영상통화도 왠지 모르는 죄책감에 전화하지 못했고 그래서 장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겼고 저는 혜정 씨와 재혼을 해서 우리 아이들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마치 처음부터 두 딸의 엄마였던 것처럼 딸들을 잘 챙겨주었고 딸들 역시 아내를 친엄마처럼 잘 따랐어요. 아내는 저와 가족들에게도 정말 잘해주었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하늘나라로 간 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전 장모님께 재혼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행복함과 죄책감 사이에서 살아가던 저는 오랫동안 일하던 병원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은 집과도 더 가까웠고 월급도 꽤 많았으며 복지도 좋은 곳이었어요. 새로운 병원에 처음으로 출근한 날 수간호사님께 입원한 환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데 전 장모님과 성함, 나이가 같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진료 차트를 보는데 뭔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수간호사님께 이분은 어쩌다가 요양병원에 오셨는지 어디가 편찮으신지 물었습니다. 수간호사님은 전 장모님이 타 병원에서 치매 전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병원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대화도 잘 되시고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하셨습니다. 물론 치매로 발전하지 않으려면 치료가 필요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만큼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도 딸이 1년 정도 전에 병원에 거의 버리다시피 맡기고 한 번도 오지 않고 병원비만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연락해도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다고 해요. 아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 아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병원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간호사님은 자식들에게 버림받으신 것 같다고 하며 현대판 고려정이 따로 없다고 했어요. 수간호사님의 말씀을 들은 옆에 다른 간호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병실에서 간병인들까지 다 챙겨주시고 간병인들 바쁘시면 옆자리에 계신 환자분들과 말동무도 해주셔서 병원에서는 천사 할머니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전 장모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전 장모님께 재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을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모님이 계시는 병실로 갔어요.
그때 병실로 걸어가는데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병실로 가는 길은 짧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무거웠고 심장이 쿵쾅거리다 못해 어지러워 쓰러질 지경이었답니다.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겨우 장모님이 계시는 병실 문을 열었어요. 전 장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제 이름을 부르시며 어떻게 여기에 있냐고 하셨습니다. 장모님, 이제야 나타나서 죄송해요. 저 이제 이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연락도 드리지 못하고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젊은 사람이 어린아이 둘이나 데리고 살려면 당연히 바쁘게 살아야지. 나는 그냥 야무진 우리 김서방이 잘 살고 있겠거니 했어. 그런데 요새 무슨 힘든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내가 우리 김서방 밥 한번 해줘야 하는데 이 꼴이 되어버려서 못 해주겠네. 죄송해요, 장모님. 사실 저 재혼했어요. 혜진이랑 똑같이 너무 비슷한 여자 만나서 재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재혼했구나. 사실 연락이 없길래 재혼했겠거니 했어. 그래도 잘했네. 아이도 있는 젊은 남자가 당연히 재혼해야지. 왜 안 해? 그리고 이게 뭐가 죄송할 일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게나. 아이들에게 엄마도 생기고 정말 잘 됐어. 내 딸 혜진이가 먼저 간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산 사람은 삶을 이어나가야지. 안 그래? 그러니 나에게 죄송해하지도 말고 그저 아이들과 잘 살기만 하면 돼. 알았지? 저는 재혼한 사실을 정말 어렵게 털어놨지만 전 장모님은 제 손을 잡으며 너무 잘했다고 하시며 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전 장모님께 너무 감사했고 그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저는 전 장모님을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고 같은 병실을 쓰고 계시던 다른 할머니들과 간병인 분들도 저와 전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는 다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날 이후 병원의 간호사들과 직원들도 저와 전 장모님의 관계를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저는 수시로 전 장모님께 들려서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이들도 병원에 오게 해서 아이들의 진짜 외할머니이자 전 장모님을 뵙게 했고 저의 아내도 보여드렸어요. 제 아내는 본인의 어린 시절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엄마의 정을 느끼지 못하며 살았는데 포근하고 따뜻한 전 장모님을 보니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전 장모님 역시 어머니의 딸 혜진이와 쏙 빼닮은 제 아내를 보며 딸이 생각나 눈물이 난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뒤로 저의 아내는 너무 고맙게도 전 장모님인 어머니를 수시로 찾아가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전 장모님 역시 저를 볼 때마다 너무 좋은 여자 만났다며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딸이 하늘에서 아주 기뻐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전 장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혜진이는 지키지 못했지만 두 번째 아내는 반드시 평생 함께하며 지켜주리라 다짐했네요. 날씨가 좋은 어느 쉬는 날이었습니다. 주말이라면 당연히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겠지만 평일이라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학교에 가고 아내도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저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혼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전 장모님 댁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만 계시는 전 장모님께 한평생을 살아오신 집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몇 년 만에 갔지만 여전히 동네는 한적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동네는 그대로인데 전 장모님 댁 대문은 뭔가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대문의 색도 달라지고 대문도 바뀐 것 같은 것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문을 살짝 열어보니 전 장모님 댁 안에 생전 처음 보는 모르는 할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이 집의 사위였는데
할아버지는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전 주인이 집을 헐값에 내놓아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다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 옆집으로 가봤어요. 옆집은 전 장모님이 이 집에 처음으로 시집 올 때인 20대 시절부터 쭉 알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옆집 할머니는 이사가지 않고 여전히 계셨고 저는 할머니께 그동안 있던 일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집에 찾아오지 않던 전 처제와 전 처남이 1년 정도 전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전 처제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고 전 처남은 밀린 카드값을 내야 한다며 돈을 달라고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전 장모님은 여태껏 한 번도 오지 않더니 돈 달라고 오는 게 무슨 경우냐며 줄 돈 없다고 하셨지만 전 처제와 전 처남은 집 팔고 땅 팔고 돈을 내놓으라고 뒤집어 엎고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해요. 얼마나 난리를 쳤던지 온 동네에 돈을 요구하는 막대 먹은 전 처제와 전 처남의 목소리가 다 들렸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오던 전 처제와 전 처남은 점점 돈이 궁해지자 매주 왔고 나중에는 아예 집에 눌러 살며 전 장모님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결국 전 장모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민폐라며 집과 땅을 다 팔아 그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요. 이때 전 장모님이 자식들의 행패에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지 자꾸 깜빡깜빡 하셨고 그 모습을 보았던 전 처제가 병원 진료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 단계라고 진단을 했지만 20대 때부터 계속 봐왔던 옆집 할머니는 잠시 충격이 있어서 그랬지 평소 생활은 아주 멀쩡했다고 해요. 심지어 옆집 할머니보다 더 기억력도 좋으시고 멀쩡했는데 전 처제는 치매라고 하며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요양병원에 간 뒤로는 연락이 끊겨버렸대요. 제가 옆집 할머니께 제가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 어머니가 계신다고 하자 그나마 잘 되었다고 하며 너무 착하고 여린 사람인데 말년에 고생한다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저는 옆집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그 집에서 나와 전 처제와 전 처남에게 전화를 했어요. 평소에 연락처 관리를 거의 안 해서 아직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전 처남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 처제는 제 전화를 받더니 누구냐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 이름을 말해도 누군지 모르다가 제가 전 아내의 이름을 말하자 겨우 기억해내며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했습니다. 처제가 장모님 입원시킨 병원이 내가 근무하는 병원이야. 지금 장모님 댁에 와서 이야기 다 들었는데 진짜 기가 막히네. 어떻게 장모님의 땅과 집 다 팔아먹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원까지 시켜? 우리가 이러든 말든 형부가 무슨 상관인데요? 아, 이제 우리 언니도 죽었으니 형부도 아니지 뭐. 괜히 우리 집 미래 신경 쓰지 마시고 아저씨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언니가 죽었으면 이제 남남이나 다른 것이 없는데 왜 남의 집 미래에 감나라 배나라예요? 그렇게 우리 엄마가 안쓰러웠으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연락이라도 하든가. 솔직히 아저씨도 우리 언니 죽고 나서 연락 끊었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와서 웬 착한 척? 우리 엄마 재산 좀 받을 게 없나 했는데 우리가 다 가져가서 실망했나 봐요. 뭐라고?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장인어른, 내 아내 장례식도 오지 않았을 때도 사람이 아닌 것은 알았지만 세상에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너네 그렇게 살다가 천벌받아. 너희들이 과연 그 돈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희가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저씨는 알아서 잘 사세요. 지금 재산 못 받아서 억울해서 화풀이 하시는 모양인데 정 그리 억울하시면 제가 제 몫에 약간은 떼어드릴게요.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는 사업차 바빠서 이만 끊습니다.
전 처제는 자신의 잘못이 뭔지 하나도 모른 채 아주 뻔뻔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은 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늦은 밤이 돼서야 병원에 도착했는데 전 장모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전 장모님을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행히 제 아내도 제 생각에 동의해 주었고 저보다 더 전 처제와 전 처남의 행동에 분노하며 자신도 같이 어머니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와 제 아내는 최선을 다해 전 장모님을 모셨어요. 그러나 전 장모님은 믿었던 큰딸은 저 세상으로 이미 갔고 남은 두 자녀에게는 버려졌다는 생각에 우울해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게다가 전 처제는 제가 전 장모님이 계시는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로 병원비도 내지 않았어요. 저는 전 장모님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병원비를 제가 다 지급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최선을 다해 전 장모님을 모셨지만 전 장모님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그렇게 몸이 힘드신 와중에도 꼭 저와 아내에게 잊지 않고 와줘서 고맙다고 하며 우리 앞에서는 애써 웃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저와 아내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네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전 장모님은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유언장에는 딸과 아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고 전 장모님의 모든 재산을 저와 아내에게 주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전 장모님은 예전에 전 장인어른의 사망보험금을 숨겨두셨어요. 게다가 전 장모님이 살고 계셨던 곳의 땅은 전 처제와 전 처남에게 빼앗겼지만 전 장모님의 친정 동네에는 전 장모님 명의의 땅과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전 장인어른만 알고 계셨어요. 전 장모님은 저에게 전 장인어른의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뒀던 통장을 건네주셨습니다. 현재 가진 재산이니 다 가지던지 좋은 곳에 쓰라고 하시면서요. 그 통장에는 3억 정도 되는 거금이 들어있었고 너무 큰 돈이라 받지 못하겠다고 하며 거절했으나 전 장모님은 제 손에 통장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손주들이 잘하는데 하나도 못 해줬는데 이거라도 해줘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제발 받아줘. 그동안 자식이라고는 둘 있는데 그 둘 다 나를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 거 자네도 잘 알지? 그놈들에게는 괘씸해서 내 재산 한 푼도 못 남겨주겠어. 그러니 자네가 이 재산들을 받아줘. 그래도 이렇게나 큰 돈을 제가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큰 돈을 주세요. 전 이 돈 못 받아요. 그런 말 마라. 자네가 없었으면 이 말년에 두 자식놈들한테 버림받고 나는 정말 쓸쓸하게 죽었을 거야. 하지만 말년에 자네를 다시 만나서 손주 녀석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또 내 딸과 너무 닮은 자네 아내의 보살핌도 받으며 아주 호강했어. 그런 자네에게 난 내 재산 전부를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말고 이 통장 받아줘. 이 통장에 있는 돈은 손녀딸들 앞으로 대학 가고 시집 가는데 아주 뜻깊게 보태주길 바라네. 그리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사실 내가 유언장을 썼는데 공증을 받고 싶어. 조금 도와줄 수 있겠어? 전 장모님은 저에게 유언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언장에는 딸과 아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고 저와 제 아내에게 전 장모님의 친정 동네에 있는 전 장모님 명의의 땅과 아파트를 증여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자식도 아닌 제가 전 장모님의 재산을 받은 것도 너무 과분하고 죄송스러운데 저와 제 아내에게 땅과 아파트까지 증여한다는 유언장을 보고 이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혜진이는 잘못되고 두 놈은 아예 연을 끊고 살려고 하는데 내 재산을 어떻게 그들에게 넘겨. 내 자식은 오로지 혜진이
그리고 자네와 자네 가족뿐이네. 그러니 그냥 어머니, 아니지, 할머니가 주신 재산이라 생각하고 그냥 받아주게. 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이네. 전 장모님은 끝내 저와 아내에게 땅과 아파트까지 증여하시겠다는 유언장까지 넘겨주셨습니다. 저는 전 장모님의 끝없는 사랑에 몸둘 바를 몰랐고 전 장모님의 부탁으로 유언장 공증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전 장모님이 화가 잔뜩 나서 어딘가로 전화하고 계셨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요양병원에 버리다시피 하고 금전적인 상황이 되는데도 병원비조차 부담하려 하지 않던 전 처제가 뜬금없이 전화해서는 전 장인어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뻔뻔스러운 전 처제의 요구에 전 장모님은 화가 엄청 나셔서 자신의 모든 재산은 다 저에게 줄 것이라고 유언장까지 작성했다고 하며 화를 내시고 계셨어요. 전 장모님의 담당 의사인 저는 너무 화를 내시는 건 전 장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일단 전화를 끊으시라고 한 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전 장모님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도대체 어쩌다가 자식들이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부끄럽다고 하셨어요. 저는 전 장모님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저 손만 잡아드리며 감정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네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하며 전 장모님을 뵈러 갔는데 평소에는 차분하시던 전 장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유언장이 사라졌다고 하시며 큰일 났다고 하셨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확인해 보니 전 장모님이 저녁에 산책을 가신 사이에 전 처제와 전 처남이 유언장을 훔쳐갔더라고요. 이 모든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저는 혹시 몰라 이 장면을 제 핸드폰과 컴퓨터에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 장모님은 다시 유언장을 작성했고 공증을 받고서는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 뒤로 3개월 정도가 흘렀고 전 장모님은 여전히 병원에 계셨습니다. 하루하루 건강이 악화하셨지만 저와 제 아내 앞에서는 항상 밝게 웃으시려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서 전 장모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전 장모님이 우리 집까지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고는 손을 흔들며 어디론가 가셨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뜨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전 장모님의 병실에 가보니 당직 의사가 전 장모님께 CPR을 하고 있었고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전 장모님의 심장은 뛰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전 장모님도 가족들의 품으로 가셨고 제 아내가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전 처제와 전 처남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끝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마친 후 다시 요양병원에 출근했는데 전 처제와 전 처남이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장모님 앞으로 땅과 아파트가 있던 것을 알고 있다며 자신들이 친자식이니 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줄 것 같아? 장모님이 너네 둘한테 유산 한 푼도 안 남긴다고 유언장까지 남기셨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돈을 넘겨줘? 장례식장에도 안 오고 장모님이 어떻게 되시든 말든 신경도 안 썼던 주제에 어디서 인제 와서 뭘 잘했다고 돈 달라고 큰 소리야? 네가 뭔데 우리 집 재산을 가져가? 너 착한 우리 엄마 깨어서 우리 집 재산 꿀꺽하려는 거지? 이 사기꾼. 넌 내가 가만 안 둬. 장모님이 착하고 좋으신 분인 것을 아는 사람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안 나타났냐? 자식이 자식다워야 재산도 물려주지. 장모님이 그러더라. 너네한테 절대 돈 한 푼도 빼앗기지 말라고. 저와 전 처남의 대화를 들은 간호사들, 전 장모님과 같은 병실에 있으며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다른 환자들은 전 처남과 전 처제의 뻔뻔함을 보고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병실에 계시던 할머니들이 전 처남과 전 처제의 머리채까지 붙잡고 너희는 사람 새끼도 아니라며 욕설을 퍼부으셨어요. 그들은 할머니들에게 머리채를 잡히면서도
자기들 사정을 구구절절 읊기 시작하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 처제는 그리 잘 나가던 화장품 사업이 쫄딱 망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전 처남은 사채로 쫓겨다니는 중이라 돈이 필요하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며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들의 사정이 딱한 건 알겠으나 안타까운 마음은 하나도 없었고, 나가라고 해도 나갈 생각이 없길래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냈습니다. 그 뒤로 이들이 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했지만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무엇보다 이전에 전 장모님의 유언장까지 없애려고 한 것이 괘씸했습니다. 소송 결과 유언장을 가져갔던 것이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되어 그들의 소송은 기각되고 저는 전 장모님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렇게 지킨 전 장모님의 유산은 절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쓰고 남은 절반은 전 장모님의 이름으로 독거 노인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뒤에 전 처제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을 수 있었어요. 전 처제는 사업을 키우며 일하느라 가족들도 무시하고 바쁘게 살았지만 결국 사업이 망해 직원들에게 입금을 주지 못하고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으로 사기죄에 횡령죄까지 추가되어 결국 많은 채무를 떠안고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전 처남은 사채로 쫓겨다니며 산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2달 정도 전에 술 약속이 있어서 집 근처 번화가의 지하철역 근처에 갔는데 거기에 아주 낯익은 사람이 길바닥에 앉아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전 처남이더라고요. 제가 10,000원짜리를 주었더니 전 처남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감사하다고 하고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전 처남은 저를 빤히 보더니 이내 눈빛이 변하고 고개를 획 숙였어요. 부모 형제 다 저버리고 돈 욕심만 내더니 결국 이렇게 노숙자가 됐네. 꼴이 이게 뭐야? 그러니까 평소에 잘 좀 살았어야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지 그랬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봐. 뭐 남들처럼은 못 살아도 이런 거지 꼴은 면할지도 모르잖아. 전 처남은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이더니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우는 전 처남을 뒤로하고 제 갈 길을 갔고 그 뒤로는 번화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제는 가족들과 함께 전 장인어른, 전 장모님, 그리고 전 아내가 모두 다 함께 있는 납골 땅에 다녀왔습니다. 저의 전 아내가 드디어 한자리에 만났으니 하늘에서는 아무 고민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또한 이러한 저의 모든 상황을 이해해주고 저의 2딸을 자신의 친딸처럼 잘 키워주고 있는 저의 아내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 아내의 가족들을 만난 후로 매일매일 제 가족에게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하며 살려고 해요. 여러분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마음 표현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세요. 지금 옆에 있는 내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갑자기 떠날 수도 있음을 명심하면서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